목표로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아부용의 소개글에서 세계 최악의 전쟁이 아편 전쟁이고 영국이 홍콩을 점령한 사건이 인류적 제약이라는 이 말은 서구 제국주의의 아시아 지배를 강하게 비판하는 말이며 홍콩을 점령한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부용은 서양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아시아 식민지화에 나서려는 일본의 야욕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김동희는 아부용에서 아편을 중국에 판매하려는 영국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영국인에 대해 그 살 피부가 허여멀건 것이 잘 여물지 못한 인종이며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종에게 도덕을 논하면 무엇이고 품성을 따지면 무엇하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냅니다. 김동인이 아부용을 쓸 당시 일본은 중일 전쟁 시기였고 또 태평양 전쟁까지 병행했던 시기였습니다. 김동인은 1942년 아부용을 발표하면서 덕분에 일제의 태평양 전쟁과 대동아 공영권이 선전 신장하고 공식 힘을 잡게 되었습니다. 42년 후에 아부용을 쓰면서 이 소설을 대동아 공영권이 위협한 소설이다라고 보면서 그 밑에 보면 감격과 긴장, 태평양 속에서 역시 대동아 공영권을 추종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김동희는 대동아 공영권의 논리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고자 썼던 이 작품이 맞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그러한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자신이 생각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소설은 친일 소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김동희는 대동아 전쟁을 성전이라고 붙여나고 내선일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천황폐하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또한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겠다. 그럼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은 결국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그러면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고 국가가 좋다고 인정하는 일만 하겠다라고 신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좋다고 인정하는 일이라는 건 결국 친일에 관한 일을 하겠다라는 다짐과 같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동희는 태평양은 내 바다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일본뿐이고 신일본권이라는 말과 대동아 공영권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는 침입자를 물리치는 성전을 해서 용궁 같고 선원 같은 신일본권을 이룩하자고 말합니다. 이처럼 김동희는 일제의 태평양 전쟁을 칭송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옹호합니다. 따라서 김동인이 아편 전쟁을 소재로 아부용을 쓴 것은 일본의 신일본권, 즉 대동아 공영권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아편 전쟁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에게 서양의 국가인 영국이 가하는 군사적 침략입니다. 따라서 일제는 동아시아 민족이 서양 세력에서 해방되려면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대동아 공영권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일제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일본의 패권주의 이념입니다. 김동인의 아부용은 대동아 공영권을 내재하면서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소설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즉 아부용은 일본의 아시아 헤게모니 구축을 합리화하는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민족 침략행위와 무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1946년에 김동인이 작품을 내는데 그 작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특징은 해방 이후에 해방이 된 주체가 그 당시를 어떻게 보느냐 그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김덕수와 변호사 반역자를 가지고 왔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만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6쪽에 두 번째 단락 김덕수에서 김동희는 현직 변호사인 나를 통해 악덕 친일 경찰 김덕수를 변호하고자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감시와 탄압의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친일 경찰은 해방 이후 청산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덕수처럼 악명을 떨치던 고등대 경찰들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경찰의 핵심부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김동희는 변호사인 나를 통해 고문 경찰 김덕수를 변호하려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고등경찰이라는 직책만으로도 이미 반민족자로 비판받을 수 있는 김덕수를 김동희는 왜 변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저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문에 줄을 쳤는데 이 지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덕수는 어려서부터 한국의 존재를 모르고 자란 사람이 일본을 조국으로 여기는 것은 책할 일이 못 된다. 그가 일본인이라는 자가 말해서 일본의 관역자에게 좀 잔악한 일을 했다 한들 그것은 그리 욕할 바가 아니다. 현재의 덕수의 행동을 가지고 인도에서 벗어난다면 모를 일이로되 지난날의 일을 들추어내서 욕하는 것은 다만 욕하기 위한 욕일 뿐이다.
김동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외종의식입니다. 일제시대에 나서 일본인이라고 의식하면서 행한 일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김동인처럼 내가 일본인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떠한 일을 주어졌을 때 지금 앞에 있는 죄수를 총으로 쏘아 죽여라 라고 누군가 시켰을 때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만약에 그러한 입장에 내가 처했을 때 한꺼번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총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간 머뭇하고 무릎을 꿇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일제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인 사람이라는 의식만을 가지고 그렇게 한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은 결국 책임과 그 한 행동을 연관시키지 못한 분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치 시대에 많은 사람을 죽였던 고위층들이 시대가 지난 후에 그때 내가 돈을 받고 했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 그 시대가 나를 낳았다라고 보는 것이 과연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인가, 민족주의적인 개념이라든가 역사의식이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그것은 앞에 있는 것들만 보는 내 앞에서 급급해하는 변명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김동인의 외종의식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이 김덕수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를 보면 김덕수가 일본의 반역자인 독립운동가에게 잔악한 고문을 한 것은 그가 일본인이라는 자각 아래서 한 행동이므로 욕할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변호사 나는 김덕수가 자신을 일본인으로 알고 일본에 충성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므로 굳이 지난날의 일을 들추어서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나의 이러한 생각은 곧 김동인의 내면의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인은 과거에 의식하지 말고 행한 친일 행위는 단지 과거의 일일 뿐이므로 끄집어내서 욕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김동인의 논리는 김덕수의 처벌에서 나타납니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김덕수는 어떠한 죄도 받지 않고 다만 쌀 서마를 받았다는 뇌물죄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김동인에게 인물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서 특출난 인물이라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즉 그가 천재적 예술가든 왕이든 작가든 고문 경찰이든 자신의 논리대로 그 시대를 살았다면 과거 행적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김동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런 사고는 1930년대 발표한 광염소나타에서도 드러납니다. 광염소나타의 백성수는 작곡을 위해서 방화를 하고 송장을 집어 던지고 시체를 능욕하고 살해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예술가 K는 이런 백성수를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날지 못 날지 모르는 그런 큰 천재인데 몇 개의 변변치 않는 범죄를 부실로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은 더 큰 죄악이 아닐까요? 라면서 살인, 방화, 사체 모욕 범죄는 그건 하찮은 일이야 라고 치부합니다. 또 배따라기에서 서술자 나는 유토피아를 생각할 때는 언제든 그 위대한 인격자의 소유자이며 사람의 위대함을 끝까지 즐긴 진나라 시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진시 황제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시 황제는 분석행위로 유학자들을 죽이고 만리장성 건설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군주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백성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지만 김동인에게 진시 황제의 과거 행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동인은 김덕수의 변호사가 나를 통해 인물의 과거 친일 행적을 굳이 꺼내어 비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인물이 과거 자신의 논리대로 열심히 살았다면 또 현재 반성하고 있다면 감싸주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역자에서 그 주인공이 오이배인데 이 오이배는 이광수의 그 일적 행적과 거의 일치합니다. 넘어가서 보면 38쪽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역자는 제목처럼 이광수의 친일 행위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면서 반면 이광수의 민족을 위한 삶이 해방 후에 반역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김동인은 1948년에 발표한 문단 30년 자취 동호회와 이광수에서 제 의도를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광수에 관한 일화를 언급합니다. 일화에 따르면 김동인
불러서 이광수를 만나 친일로 전향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가 떠난 후의 동무회는 오직 이광수의 전향 여하로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광수가 전향을 하면 동무회 40~50여 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지만 그가 버티면 모두 형무소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인은 택시를 타고 지하구 산장에 응거 중인 이광수를 방문해서 전향을 하려고는 자살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김동인은 춘원에게 수부 귀를 얻었으니 수를 50으로 고정시켜서 전향을 하지 말고 자살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서 춘원이 김동인의 말뜻을 잘못 해석했는지 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춘원은 상부심 재판까지 올라가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쓰고 자신의 잘못을 통절히 느낀다는 성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2천만 동포를 진정한 천황의 적자가 되도록 하기 여생을 바치겠노라는 서약을 하면서 동우의 사건은 끝나게 되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동인은 춘원의 전향의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나는 지금 민족 반역자 처단법에 걸려있는 춘원을 보기가 민망하기 짝이 없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1938년 11월 이광수가 전향 선언을 하기 전인 1938년 2월에 김동인은 이미 매일신부에 국기라는 그 친일 글을 발표하고 1939년 2월에 조선 총독부를 찾아가서 황군 임원 문단 사절로 화곡지방에 가겠다고 자청합니다. 이건 충분한 자발성의 논리이기 때문에 김동인의 친일성을 좀 더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동인은 춘원에게 전향을 하라면 자살을 하라고 권유하면서 정작 본인은 친일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따라서 반역자를 통해 김동인은 이광수의 친일 행적을 감싸주면서 그와 같이 친일을 했던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광수의 변절에 대해 김동인 자신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느끼면서 이광수의 친일 행동을 옹호하고자 하는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반역자에서 김동인은 민족주의 사상가인 이광수의 친일 행적과 내면을 같이 보여주면서 그의 행동은 조선민족의 행복을 위한 신념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광수는 반역자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김동인은 민족의식과 반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일 협력의 문제를 식민주의라는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 맹문의 주인공인 전주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주사는 하느님 앞에서 저는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제 행한 모든 일이 다 잘한 일로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음만 좋으면 아무런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받을 줄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김동인은 김덕수와 반역자를 통해서 친일 협력을 했던 자신의 과거를 들추지 말아라 라고 암시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친일 행적을 못마시키고자 합니다. 이광수의 민족주의에 대한 열정을 방패 삼아서 김동인 자신도 반역자가 아니며 무죄라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 말기의 소설, 역사 소설을 포함해서 해방 직후의 파지들을 일제 말기의 행적과 노선과 연결시키는 것과 함께 당대의 시국적 단어, 내동학 역사를 포함한 책 단어들과 연결시켜서 다양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당국대학의 김용식 선생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 관련해서 이용식 선생님께서 토론자를 참여
있게 보는 부분은 해방기에 국가건설과 그리고 문단건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작가들의 입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좌우 간의 극렬한 대립, 이것이 현실 피해선 부분이고 작가들 간에도 굉장한 그 갈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초점을 두고 이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선생님께서 더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해방공간에서의 현실태 이것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럴 때 물론 우리는 김동인 작가가 신작가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하게 말하자면 이전에 형성된 논리에 이후에 그 해방기에 김동인 작품을 전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물론 김진 선생님께서 변별력 있으신 글을 쓰셨습니다만 앞으로 글을 수정할 때 더더욱 그 논리를 강화하는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면밀하게 해주시면 김동인 친일 문학의 그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띄엄띄엄 읽으면서 선생님의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오문을 하더라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발표문은 일제말 대동아 공영권의 전쟁통원 논리에 종사한 김동인의 작품 내 내적인 친일행동, 해방 후 산문과 소설에 나타난 사상을 근거로 김동인 친일행위의 문학적 논리를 도찰하였습니다. 다양한 소설, 산문, 실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동아 전쟁 시기의 발표작과 해방 후 소설에서의 친일 논리를 연구합니다. 일제 말기의 작품에 그치지 않고 해방기의 늙은 작품까지도 친일 논리로 접근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섭렵한 노고에 동의를 표합니다. 1946년 10월 어느 좌단에서 임화가 친일 잔재 청산과 관련하여 태평양 전쟁을 언급한 바였습니다. 임화의 발언은 해방운동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 문제가 불거진 이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이 복습했으나 만약에 일제가 승리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을지 그가 묻습니다. 그의 판단의 기준은 양심의 절대성과 그것의 철저한 내면성이었습니다. 김동인은 바로 이 양심의 절대성과 그것의 철저한 내면성에 유아, 오직 나를 위탁하여 글쓰기 수행을 했습니다. 내적 진실을 허구에 결합하여 교묘하게 흐리는 작품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안전을 구한 것입니다. 다음 문단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따라서 연대기 순서로 텍스트를 읽어야 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텍스트 외부의 당대 역사와 그 변곡점에 조응하는 읽기 방식도 동시에 요청됩니다. 텍스트를 전방위로 분석함으로써 친일 문학인을 기념하는 문학상의 주관처인 문화권력의 한 주소, 문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인정하는 문학 생산물에 대해서도 비평가는 독자에게 올바르게 윤리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발표문이 김동인 텍스트의 내적인 논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허구적 언어 조작으로 작가의 진정성을 호도하는 글쓰기 전략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른자는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동아 전쟁 시기의 작품에 관한 논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해방 후에 발표한 일부 작품에 대한 논리는 쉬이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김진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이 김동인의 아들 그 행안부 상대 소송을 한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논리가 전제가 친일이다, 자발적인 친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의 글을 보면 김세용의 텍스트에서 그 논점을 가져와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 논리들이 개진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그 해양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김동인 친일소설의 기점을 주관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일제 말기 소설을 보면 1939년 젊은 용사들에서부터 친일의 내면을 양식화하기 시작합니다. 1941년작 메시아를 기점으로 작품 발표 당시 외부 현실의 변화를 인연 갈등, 문단 상황으로 확장하여 작품을 다면적으로 짚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대응과 작품의 내적 논리 간 괴리가 발생하는 지점에 언어 조작의 진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연구자는 일제 강점기 작품과의 조응으로 내적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김동인에게도 해방 전의 친일 논리가 해방 후에는 청산 논리로 들이닥쳤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가도 언론가도 비평가도 언어 운용의 제1선에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핵심과 해결의 지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자의 언어에 내재한 욕망을 독자가 다 알 수도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입체적인 탐구가 요청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도 역시 대표문의 중량에 거의 대응하는 토론문이 아니었나 싶고요.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김희진 선생님께서 김정일 교수의 친일 내적 논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김동인 일제 말기 그다음에 해방 직후의 소설 등을 검색하고 있는데 토론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내적 논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정일 교수도 말했습니다만 작가론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일제 말기에서 해방 직후까지 이어지는 작품과 문서이나 사건, 관계 기록에 대한 좀 연대기적 검토가 보다 꼼꼼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좀 상당히 이제 예리한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해방 직후에 쓰여진 소설들, 1946년, 47년 이 시기에 쓰여진 소설들을 보면은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생문적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소설 자체를 읽어보면 마치 타자가 실제로 이제 김동인 자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제 에세이적 구성, 고백적 구성으로 이를테면은 망국인기나 청망국인기 이런 작품에서 나와서 또 이 작품에서는 본인의 일제 말기의 행적이랄지 어떤 문학적 풍의 자체를 친일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이제 부정하고 해소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서사 구조 혹은 발화의 형태 이런 것들을 검토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희진 선생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읽어주시고 토론문 열심히 설명해준 김효수 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볼 때는 김동인 그 유족이 텍스트와 행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아버지의 김동인 선생님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라고 봅니다. 백마강이나 아부용은 분명히 친일인데 겉으로 드러낼 때는 전혀 친일이 아니고 이거는 연애소설이 아니냐, 신라와 백제에 대한 연애소설을 왜 친일이라고 하느냐, 이건 분리해야 된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작품은 작품 자체에 시대적 상황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그 소설을 쓴 작가의 세계관이 같이 구현되어 있는 통합적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이랬기 때문에 이건 이거 아니야 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아부용을 그렇게 열심히 다 읽었던 것입니다. 굳이 거기에 그 글에 김동인의 아버지에 대한 변명으로 이런 것들을 더 구체화한다라는 첨언을 달지 않았을 뿐 그 아부용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친일의 색채가 농후하게 드러나는 친일 소설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합병 수첩의 그 42쪽에 보면 선생님께서 합병 수첩이 일제 지원병 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식민사관을 누구라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28쪽을 보면 저는 분명히 28쪽에서 그 둘째 줄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나의 생각에는 조선은 일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일본의 합병은 당연하다라는 힘의 논리, 즉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가
그 낙후성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시민지 근대화에 자리한다. 이런 것은 시민지 조선은 근대화를 할 수 없는 후진국에 타자화한다. 결국 나를 통해서 이런 패배주의가 시민지 현실을 합리화하는 주체에게 왜곡된 자아인식, 시민 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비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합병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46년도에 소설이 발표되었다 해도 그 당시에 46년도의 합병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 합병이 그럼 친일에 어떠한 논리로 합병을 제도가 나타났고 그 합병 논리를 당시에 썼던 김동인의 글에는 어떠한 글이 있는지 그 연원을 밝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사가 김동인의 문학상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조선일보사의 당면한 것과 연관해서 그것을 밝히는 글도 필요하겠지만 애초에 김동인 문학상을 제정한 장준하의 4상계부터 이게 왜 여기까지 와서 이것을 왜 폐지 못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그 역사적인 그런 분석으로 보기 때문에 합병 수출을 단지 이 합병 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합병 제도가 1940년대에 김동인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식민사관이고 노골화되어 있는지를 드러내서 이 부분은 노골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3쪽의 선생님의 글에서 그 마지막 문단에 김동인 작품은 일제 말기와 해방 후에 그것을 분리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방법론이야말로 이분화되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일제 말이니까 일제 말의 작품이고 이것은 해방 후니까 해방 후를 봐야 된다라는데 해방 후의 작품도 결국은 해방 이전의 작품과 연관한 통합적인 사고로 봐야지 이게 해방 후는 딱 해방 후에 이 문단이 이러니까 이것만은 이렇다 해방 전은 이렇다라고 이분학적으로 이 말은 좀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은 아마 해방 후에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아마 이렇게 이 말로 보면 일제 강점기 말과 해방 후에 그것을 분리하는 해석 방법론 결국 이것은 이분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작품은 이분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사고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모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하고는 조금 다른 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종에 대한 분리 의식마저 친일 혐의로 다자화하려는 작가의 시도로 보인다. 그리고 송첨지의 시민 사상과 운명 문제의 체념이 엮이는 문제에 대해서 양식의 차이, 연대의 차이, 혼란스러운 현 시태 변화 양상을 차주한 분석인데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어떠한 논문이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깊이 다루는 논문을 씁니다. 그것을 토대로 주변의 것들을 다루는 논문 방식인데 이것저것들을 다 논리화할 경우는 학위 논문처럼 거대한 논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테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방 후에 그 좌익과 우익을 분명히 나눠지고 강점기 이후에 우리는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 해방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그 당시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지 일본의 그 깃발이 내려오고 미국 깃발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혼란의 시국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의 소설들은 그럼 어떻게 보고 있고 그 좌익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또 다른 테마여서 아마 선생님의 그러한 이런 생각으로 또 하나의 논문을 쓴다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저의 논문에서는 여기까지 다루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예리한 분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미세한 변화를 놓쳤다. 왜 자익, 강력 분자를 앞지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분석에서 초점화를 두는 것은 연구자의 그 시각입니다. 저는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고문입니다. 자익 분자든 우익 분자든 일제시대에 경찰이 되어서 해방 후에도 똑같은 경찰인데 좌익 분자를 고문한들, 우익 분자를 고문한들 고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민족을 조선인이 그렇게 가혹하게 고문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김동인은 별로 의식을 하지 않는다에 초점을 두었지 그 시대의 문단에서 좌익이 어쩌고 우익이 어쩌고를 제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좌익이면 어떻고 우익이면 어떻고 누구든 여기서는 고문하는 그 행동에 대한 악질 경찰의 의도로 먼저 봤기 때문에 요거는 저의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의 논리대로 조금 더 해방 이후에 그 일제와 연관된 식민사관과 또 그 당시의 좌익과 우익을 놓고 보는 그러한 테마를 가지고
다루면 선생님의 이러한 논리로 좀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논문이 또 하나 나올 수 있겠다. 또 선생님께서 또 이런 논문을 하나 써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참고문헌으로 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추후에 이 논문을 좀 더 고칠 때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첨부해서 좀 더 고쳐서 좀 멋진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학술대회가 뜨거운 경우 많이 보지 못하는데 발표자 선생님도 그렇고 수원자 선생님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종합 토론이 있긴 한데 김현수 선생님 발표하신 선생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희재 선생님께서 짧은 시간에 아주 고생을 하셨고요. 저도 이 방대한 텍스트를 다 커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의 자체가 아주 본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논리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대동아 공영권에서 그다음에 이어진 또 다른 제국에 의한 그 지배, 이 체제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국가가 건설되지 않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작가가 이 명민한 작가죠. 이 명민한 작가가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것들을 그 시대의 그 현실들을 외면하고서는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아주 이 토론이 재밌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앞으로 저도 열심히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 백문재 선생님 나중에 또 발표 토론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 분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KT 23분인데요. 그래서 3시 한 35분까지 중간 휴식을 취하고요. 그리고 나서 토론이 끝나면은 그 전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이 있어서 가시더라도 사진 촬영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대학의 김윤환 선생님께서 민족 역사 문제 재인식과 현대시의 역할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토론에는 생명대의 박수빈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시간 25분 정도 최대 할 수 있으니까요. 예, 4시까지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모임의 회원의 일원으로서 또 이렇게 세미나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우선 앞서 두 분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 이 연구 내용을 들으면서 참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 독립문학이 우리가 문학과 작품과 사람을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 대한 명확한 반박 논리가 완전히 구축된 두 분의 토론이었다고 이렇게 두 분의 발표였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선 뭐 아시는 분 아시는 제가 종교인입니다. 대학에서 뭐 문학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목사예요. 그럼 이제 이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족이라는 이 용어와 정체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 성서적으로 볼 때 인간이 모세의 홍수 이후
다시 부흥을 내서 바벨탑을 쌓는 이제 설화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바벨탑 뭐냐면은 무리가 힘이 모여져서 신에게 대적하는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언어별로 민족을 가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적으로 민족을 가른다는 의미는 무리의 힘, 무력의 힘이 일체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의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힘이 모든 것을 일제화시키는 제국주의화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별로 민족을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민족이 나눠진다는 것은 그만큼 인류의 다양성, 개별성, 독창성, 자주성을 인정하는 걸로 해서 민족이 성서적으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용어고 개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신인의 문인, 즉 독립문학상에 대한 비판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몇 해 동안 이어왔는데 저한테 이제 그 발표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우리 민족문학 운동이 투트랙을 가야 된다. 하나는 신일 문학을 추앙하는 그런 이상한 행위, 신일 역사를 청산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 활동 안에 연구와 창작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창작의 영역에서 볼 때는 민족성, 민족의 역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것을 작품화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록이 잘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는 사실은 새롭게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서평과 비평을 여기저기 매체한 것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정리를 해서 왔는데 오늘 이 원고를 보냈더니 우리 권희선 선생님이 와 이리 많노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는 시는 다 소개 안 하고 그래서 시를 소개 안 하고 보니까 뭐 이거 16절로 해서 볼 때 한 7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데군데 읽어서 발표하다가 중언부언 되는 것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족 역사 문제의 재인식과 현대시의 역할입니다. 우선 들어가면서 스페인의 시인 가르시아 로르카는 시인은 그의 민족과 울고 웃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문학의 양상이나 형태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문학인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한 민족의 씨알로서 가야 할 길은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평론가이자 민족문제연구소장인 임원영 교수는 왜 아직도 민족문학이냐며 세계화 시대의 국제적 세련미를 황금으로 도색한 신사들이 민족문학을 마치 산촌서당의 상투 튼 선비 쳐다보듯 한다. 그러나 100여 년 전 걸쳐 한반도를 비롯한 약소 민족들이 피 흘리며 전개했던 민족해방투쟁 주체 세력과 제국주의 식민지 노예로 굴종했던 민족 반역자들이 전개해왔던 두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오늘에도 여전히 싸늘한 적대감으로 존속하고 있다. 그래서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의 속임수인 현대화론의 관점으로 보노라면 국민 국가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민족문학이란 한낱 시대착오적 청산 대상으로 평화되어 이제는 그 수로조차도 구시대의 골동품도 못되는 폐기물쯤으로 간주하기로 한다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빈사상태의 민족문학을 부활시켜야 할 이유로 오늘의 민족문학은 한반도의 민주통일과 평화정착과 다르지 않으며 그 최대의 장애인 외세열강의 실체를 밝혀내고 민족의 정체성과 그 정신을 고양하는 작업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가 한국 문학의 화두가 되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8.15 광복절, 한국전쟁 3년 전후의 역사적 사건들이 온 결의에 큰 충격과 실수 없는 상처가 지금까지 계속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맹우저 교수는 문예계가 생명과 문학 특집 대담에서 일제로부터 해방투쟁이나 한반도를 피로 물들이는 한국전쟁 와중에 전쟁을 일으킨 세력들의 분노도 든다. 그 이후에 4.19 혁명, 5.16 쿠데타, 유신정 끝, 강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IMF 외환위기,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역사는 참으로 동시대에 충격을 줬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출범은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한국 현대시 장르에서 민족 역사 문제를 부각시킨 대표 작품이나 시인을 해방기부터 살펴보면 진정한 민족 국가 건설을 추구한 조선문학과 동맹 소속 시인들인 김병욱, 김상훈, 배인철, 승민, 설정식, 배상현, 오장환, 유진호, 이병철, 이용학, 이마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선택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한국 문학사에서 한쪽이 함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명 교수는 같은 대담에서 1990년대 들어 동구 사회주의 몰락과 전 세계 자본주의 심화로 인해 민족 역사 문제에 대한 문학개혁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 지구적 자본주의 물결이 거세어 문학의 역할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 컴퓨터 등장으로 말미암아 전자매체나 영상매체의 확산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족 역사 문제에 대한 문학개혁 반성 차원에서 친일 청산을 줄 수 있습니다. 막강한 세력을 가진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의 친일 행각을 지우기 위해 문당 권력을 지향하는 문인들과 합세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학상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문인의 경우 흠이 작지 않음에도 문학적 업적을 인정하여 친일 문학인을 기리는 문학상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친일 문학상 반대는 과거의 역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극복해가는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에서 오늘의 주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족 정신의 창립적 인물에 대한 시적 구현. 사실 민족의 역사를 외면하는 문학 행위는 그 자체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독자에 대한 존중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보고 문학의 존재를 근본 가치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일군의 작가들이 한국 문학의 역사적 자정 기능을 회복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주 작가에서 주관하는 사상 환경을 그리는 사상문학제나 여수 작가에 의해서 개최하는 여순 11구 평화인권 문학상이나 대구 경북 작가에서 10월 문학제, 전남 강주 작가에는 5.18 민주항쟁사를 기념한 올문학제 등을 통해 민족사 재인식의 문학을 고양하고 있고 문학의 민족사 재인식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출범한 민족문학연구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친일 문인 기념문학상 폐지와 민족역사 재인식을 통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독립지사 기림 시집 1집 독립운동의 접두사에서 50명의 시인이 50인의 민족지사를 취업해놓고 이어 2020년 3일절을 맞아 독립지사 기림 시집 제2집 결의 큰 별들에서 45분의 시인들이 시적 상상력을 통해 민족지사 45인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민족 역사의 재인식을 통해 금강산을 소재로 한 서사시집으로 발간함으로써 오늘의 시문학의 민족의 탐론을 등장하는 공강규의 시인의 시집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독립운동가 기림시 제2집에 수록된 심산 김청술에 대해서 노래한 배창한 시인의 시는 심산 선생의 조선 유교 500년이 아니라 심산 선생의 조선 유교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이 결의혼이 되었다라고 시인의 노래한 이유는 김창숙 사상이 오늘의 결의에 준 교훈은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과 지식인들에 대한 지행 합일의 가치를 세고 온 결의가 이기주의적 삶에서 공동체를 위한 대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물질과 정신과 가치관 전도를 우려하고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과 민족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합 정신을 요청하고 있음을 배창한 시인이 노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화로 제작되어 화제가 된 제일 독립운동가인 박열 선생을 그린 김림 시인의 시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홍범식 선생의 유언을 다시 새겨 독립지사를 그린 박원희 시인의 작품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간서 시인이 표현한 고당 조만식 선생을 보면은 조만식 선생 우리가 잘 알지만 저는 이제 우선 이 박간서 시인이 조만식 고당 선생을 표현한 시에서 이분이 문학적인 시적인 상상력과 또 역사적인 사실을 정말 잘 융합한 작품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죽산 조봉암 선생을 그린 최상근 시인의 시도 여러분들이 제가 주목해서 봤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민족문학 연구회의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치 권력이 전쟁의 아버지라면 문학은 평화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다 구원할 것 같은 이데올로기는 이미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열과 상처를 남겼지만 문학 예술만은 언제나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민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을 강해야 한다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문학은 특히 민족 문학은 힘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이해와 어떠한 세상 가치도 우방도 민족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75년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민족의 명언을 발표한 독립선을 기린 시집은 그야말로 민족 공동체에서 문학의 역할을 다시금 새기는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어서 박선욱 시인의 서사시집 풍찬노숙에 대해서 풍찬노숙에 나타난 민족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욱 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동안 한국 정서를 가장 잘 노래한 시인 백석을 소개하고 또 조선시대 신분차별을 극복하고 무예 도보 통치를 완성했던 협객 백동수 또 조선시대 최고 독서왕 김득신을 펴내는가 하면 조선의 천문학자인 조선의 별빛 젊은 날의 홍도영을 비롯하여 국악인이자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을 기린 작품도 발표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화, 동시, 편지어서 교육 동시 등을 꾸준히 발견하여 문학의 사회적 책임과 교육적 효용성을 위해 노력을 경지한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아동문학가입니다. 박선욱 시인은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나타난 진보적 가치를 잘 구현하기 위한 시종여일 노래를 그치지 않았음이 최근 발간된 독립지사 서사시집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아마 나온 걸로 아는데요. 서사시집 풍찬노숙에는 우리가 잘 아는 독립지사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일제 침략의 상징 이토 일본을 처단함으로써 민족의 기상을 만방에 떨친 도마 안중근 의사와 한인 애국단원 공구공원의 의거 면윤봉길 선생과 의사와 등의 이런 역사적 발자취를 시로 표현하고 있지만 특별히 가려진 독립지사와 또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료 발굴을 통해서 그들의 독립투쟁을 마치 판소리처럼 서사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1932년 4월 홍구공원 의거 당시 윤봉일의 개종 시계를 시로 노래를 했는데 인간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을 돌이키게 하며 백범과 미은 두 지사의 결연하고도 체연한 눈물의 현장을 시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의 10월 26일 항일투쟁의 정점을 이루는 장면도 시인의 눈으로 그 역사적 현장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시인의 시에서 일반 독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독립운동가와 사상가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대부분 일제 저항과 민족혁명의 기치를 내건 투사들이었습니다. 이번 시제에 소개된 연작 서사시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 항일운동가 이간수는 홀령골의 학살 장면으로 이간수 선생이 겪은 역사적 비극과 죽음의 의미를 제시하고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더듬어보며 물장수로 불린 선생님 또 조작된 사건의 희생양 등 11편의 서사시로 이간수 선생의 민족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념적 잣대로 아직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충분히 기념되지 못한 독립지사 중에 한 분인 장진홍 의사는 1927년 일제 수탈의 도구였던 조선은행 대구지점 북탄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시인은 장진홍 의사를 연작시 11편에 잘 표현하였는데 그중 제1편은 선생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이어서 러시아 연해주 디아스포라 독립운동가인 유상돈 선생을 그린 이르쿠츠크 21형제 유상돈의 노래도 박선욱 시인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남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선욱 시인의 이번 서사 시집에서 가장 큰 성과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심층 탐구와 그에 대한 시적 응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시도 있지만 북녘의 유관순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만세 소녀 동풍신에 대한 구체적 표현과 조선 국내에서 기예인으로 다시 간호인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부인으로 살면서 조선 독립에 앞장선 여성 독립가 박자혜 선생과 안동 3.1 만세운동 핵심 참여자였던 김락 선생과 가열찬 여성 독립운동가였던 영화로 나왔죠. 남자연 열사, 백범 김구 주석의 비서 김의환의 부인이자 독립군자금 운반 등의 역할을 담당했던 정정화 여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 이하림 열사를 비롯 강주 항일 학생운동의 확산과 남경 조선 부인회에서 부녀자들의 민족의식 거치와 대동단결을 주도했던 박차정 열사 등 가려진 여성 독립지사의 생애와 민족애를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67페이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시인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묘사는 그 시대 상황, 그 인물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공감의 능력, 해석의 능력, 표현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서사시로서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한 필요 조건을 채우기 위한 시인의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박선욱 시인의 서사 시집에 잘 녹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인 박선욱이 야심차게 창작한 이 시집은 강복 76주년을 맞이해 펼쳐낸 전무후무한 독립지사 서사 시집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강복지사들의 외침과 눈물을 따라 민족해방의 험로를 함께 노래하다 보면 지사들을 직접 만난 듯 감격과 감사함으로 순간순간 뭉클해집니다. 무엇보다 결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민족 역사 현장의 비애와 감격의 공감을 통해 아직 미완의 독립, 미완의 해방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자는 박선욱 시인의 서사 시집을 통해서 민족 문제와 역사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오늘의 시와 시인의 움직임들을 상고하면서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와 다르지 않는 민족 정체성과 자주권의 온전한 회복을 추구하는 시인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민족 정세의 본향을 표현된 시집 공강규의 금강산이라는 시집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시인이자 문학비평가인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는 시대의 정신과 민족 정신을 보다 창조적으로 인지하고 구현하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전제했습니다. 2004년 7월 금강산을 다녀온 남녘의 시인 공강규는 분단 현실을 그의 문학으로 그려온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더 나아가 기억력이 나이를 더 먹고 기억력이 감타기 전에 그의 금강산 방문기를 시로 엮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서사 시집 금강산에 나타난 시인의 감성은 어떤 강의론이나 경문을 옹호하는 성명성식의 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민족의 한 씨알로서 산하의 아름다움과 민족의 정서가 남은 서사를 대생질하는 야윈 시인의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작품입니다. 시인은 그동안 비무장지대 평화 손잡기 행사, 또 철책을 따라서 걷는 통일 걷기,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응원,
서울 평양 마라톤 대 다양한 통일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가 하면 보수 정권 시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토론회 패널로 참여하고 남북한 시에서 의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토론에서 발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강규 시인은 민족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각별한 인식과 정서를 간직한 문인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 시집의 집필과 출판 의도가 남북 민중들의 정서와 정신의 근원이 일치함을 금강산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았습니다. 시집 금강산은 1부 금강산에 가며 2부 내금강, 3 외금강, 4 해금강, 5부 금강산을 나오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인의 아무런 제약 없이 금강산의 영이 가능한 평화와 통일의 갈망을 담은 작품 중에 몇 편을 이 자료에 소개했습니다. 시인은 금강산을 민족의 정서적 본향으로 회복하고 한민족을 수호하는 영산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분단 이후 늙어버린 얼굴로 상봉하는 이상가족의 아픔을 목격한 민족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내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금강산이란 지명은 이미 고유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로서 민족의 정서를 오롯이 담은 상징으로 노래된 것입니다. 시집 금강산에서 시인이 방문한 지명의 외형적 이미지나 감성의 스케치에서 더 들어가 역사 흔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정 지점을 핥히고 간 민족의 역사를 시 속에 표출시킴으로써 독자가 그 시의 풍경을 그냥 스칠 수 없도록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집 금강산에서는 시인의 발걸음에 묻은 역사적 흔적과 교훈을 놓치지 않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국투쟁의 거점 유점사 등에서는 1880년 원산 개항 이후 갑오 농민투쟁 이후 금강산 주변 의병 투쟁기와 울산 위격 이후 한일 투쟁사와 함께 금강산을 파헤쳐 광석과 목재를 무자비하게 캐간 비극의 역사를 고스란히 시로 기록함으로써 민족 문학으로서 역사성을 외면하지 않는 시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강규 시인은 시집 말미에 북한 해설원에 마지막 인사를 남겨두는데 그 내용을 통해 남과 북의 민중은 한결같이 금강산을 그리워하고 함께 상봉하기를 고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번 금강산 서사 시집에 대하여 윤일현 시인은 공강규이기도 하고 공강규가 아닌 시적 하자와 가설의 북녘 여성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돌아다니며 기암, 개석과 복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강산 시편들이 주는 감동이 민족 하에의 평화적 통일을 견인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줬다라고 이 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시편들은 정서적 공감을 통해 남북이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절절하게 보고 싶고 간절하게 그리운 마음이 생기는 반외세 자주통일의 당위성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강규는 금강산 속에 그리운 금강산을 통해 남북 민중의 정서와 정신의 근원이 서로 다르지 않고 같다는 사실을 시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필자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아무런 시대를 이겨낸 동포들과 함께 금강산 비룡에 올라보고 싶은 희망은 이 시집을 통해서 기억과 시적 상상력을 최대한 끄집어내고 다듬은 시인의 열정과 민족 사랑이 민족의 역사와 환경이 오늘의 시인들이 어떻게 구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는 시집이기도 했습니다. 5번째입니다. 시로 쓰는 민간인 학살입니다. 이념 활동으로 인한 국가 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 온 한국 현대사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이라는 시인들의 인식으로 시작된 인터넷 시민 언론 프레시안의 시로 쓰는 민간인 학살 시리즈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대 시의 민족 역사 문제 재인식에 눈에 띄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연재시는 문화법인 우리 회의 모임의
회원이기도 합니다만 윤중목 시인이 함께하는 목선제가 고려를 지원하고 전미담 시인이 편집을 담당해서 매주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기의 이념에 내몰리고 외세의 패권 전쟁에 희생당한 민중들의 굴복진 역사를 직시하고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의 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을 오늘의 시인이 함께 하는 일은 의식 있는 독자들에게 아픔과 각성의 공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시로서는 민간의 학살난에 발표된 작품들을 보면 대체로 8.15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 전후이라는 학살 사건이 주 소재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제1편으로 소개된 이용규 시인의 문경의 학살 내용입니다. 프레시안 시로 쓰는 민간 학살에 발표된 시를 지역별, 사건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주 4.3 민간 학살 사건을 노래한 김일영 시인의 감자의 시간, 헌실 시인의 잃어버린 마을, 잃어버린 마을, 제주 고늘동의 비극시, 또 김경훈 시인의 제주 4.3 정방폭포 희생자를 기리는 정방폭포에서, 김효선 시인의 제주 4.3 북촌 학살을 기린 북촌이라는 기적 등이 발표되어 있고요. 11구 여순왕장의 학살을 기린 시로 박두규 시인의 고운 꽃모가지 뚝뚝 떨어지던 서러운 세월과 김인호 시인의 구례경찰서 집단 총살 사건인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을 노래한 것을 대하여 윤중목 시인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거쳐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가는 드러나고 라는 노래로 절규에 가까운 시를 발표했습니다. 영남권의 학살 사건을 그린 시로서는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전후 문경이 자행한 사건 중 앞서 소개했던 이원규 시인의 문경의 유공리 보도연맹 살해사건을 재현한 시, 한해리 5월 금운대 학살과 안동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그린 김윤환의 사람은 잊어도 노송은 알고 있다. 또 고이림 시인의 경북 영천 구전리 학살 대가리 1, 사윤수 시인의 경산 코발트 강산 민간인 학살 문을 열어주시오. 또 경남 쪽으로 가면 하무 시인은 함양 마천면 군자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을 형성한 그들은 왔고 우리는 나갔다를 발표했고, 이은진 시인은 거창 양면 학살 사건을 그린 피해 기억은 흐린다를 발표함으로써 지역 내 학살 사건을 시로 증언했습니다. 또한 주목되는 작품은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비극을 그린 시도 3편이 발표되었는데, 1950년 9월 10일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 5일 전 용인 판교 장날 미 공군의 무차별 폭격에 의한 용인 북대리 판교장터 학살 사건을 그린 정환희 시인의 용인 북대리 판교장터 그 여름의 끝에 이어 1951년 1월 5일 밤 홍천 산마치 고개에서 자행된 미 공군의 3,000명의 피난민을 폭격 학살한 사건을 그린 허림 시인의 산마치 고개와 정선호 시인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피난민 학살 사건 모두 사살하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남권의 학살의 비극을 그린 작품도 박한서 시인의 한평 양민 학살 사건을 애도한 심승의 기록과 정윤철 시인의 전남 하수문 도안면의 민간인 학살 사건 해망산의 저녁노을, 또 전남 장흥구 보도연맹 사건을 그린 문정영 시인의 장릉수문 앞 바다 등량만에 수상당한 민간인, 또 이성희 시인의 강주광역시 동구 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인 어떤 진술, 또 김한규 시인의 전주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을 그린 보리쌀 2대, 또 정우영 시인의 전북 임실군 청면 폐강굴 분화 사건인 노랑나비 한 마리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또한 충청권은 장한웅 시인이 충주 엄정면의 민간 학살 사건을 그린 붉은 숲을 노래했고, 이문복 시인은 서산 성년면 매직골 학살 사건인 매직골에 부는 바람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경권 사건을 배경으로 한 우부순 시인의 가평군 설악면 양봉마을 민간 학살 사건을 그린 몸의 기억, 문창기 시인이 고양군 금정굴 양민 사건을 그린 금점아 봉화야 내 딸들아, 또 김명철 시인은 화성 노군리 학살을 그린 세모와 네모와 동그라미들, 이러한 헌시를 노래했고, 이동우 시인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었던 일대 한국전쟁 당시 학살 암말장된 아직도 수습되지 않는 유해와 원혼을 노래한
갈미 소리가 있고, 권순자 시인은 강화도 각꽃 선착장 민간학살을 그린 산후조리하던 여자의 죽음을 노래했고, 김정수 시인은 안성 보교면의 민간인 학살, 침묵 50년 그리고 증언, 또 이가을 시인은 서울대 부속병원 학살 사건인 피해 무덤 수문화를 노래하는 등 지역별 다양한 민족 역사를 재현하고 애도하는 작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족 문제와 역사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오늘의 시와 시인의 움직임들을 상고하면서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와 다르지 않는 민족 정체성과 사주권의 온전한 회복을 추구하는 시인들의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3월 민족문화연구협회는 독립운동가 기림시선 결의어의 큰별들에서 민족 정신의 상징적 인물에 대한 시적 구현의 관점에서 작품을 탐색했고, 두 번째로 중견 시인 공광규 시인의 서사지 금강선에 내재된 민족 정서의 본향으로 표현된 시세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이 두 시 중에서 공통점은 시인에게 민족의 역사 문제는 외면하거나 회피되어야 할 정치적이거나 학술적 소재가 아니라 부합한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과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의 국정해야 되는 문학의 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의식 있는 지역 문학 단체가 친일과 반민족적 서구 문화 행태를 극복하고 자주적 민주적인 민족사를 되새김질하는 문학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일부 항일 문학가를 기리는 문학 단체가 실시하는 문학상이나 문학 행사가 항일 문인의 정신에 부응하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기보다 시류를 따라가는 작가를 선정하여 해당 문인에 대한 인식에 혼선을 주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남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물론 문화 및 사고의 영역에서 여전히 일제 흔적이 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 영역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런 현상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 속에 문학과 시인이 민족의 정신을 대변하지 않는 것은 결의의 이름으로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복 77주년임에도 여전히 식민지 문화와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민족의 미래, 문학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투쟁하고 희생한 우국지사들을 기리는 문학적 작업은 단순히 기록의 차원을 넘어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완전한 정신적 문화적 독립을 이루는데 한국 시인의 민족 정체성을 구현하는 창작은 계속되어야 하며 문단과 독자들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이 함께 응원하고 참여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족과 역사 시의 상관성과 실제 창작들도 이제 더불어서 검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상명대학의 박수빈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빈입니다. 앞서 두 선생님의 발표문이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비판했던 것이라면 김윤환 선생님의 발표문은 민족문화운동의 방향성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문화운동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윤환 선생님의 발표문을 귀담아서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족 역사 문제에 대해 민족의 정체성과 그 정신을 고양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며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술하셨듯이 1990년대에 들어서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심화되면서 또 더구나 오늘날에는 전자매체나 영상매체가 복잡 다양해지니까 개인주의도 팽배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현대시 역할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글을 통해 부조리에 저항하면서 민족과 역사에 대한 논찬 사례들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그 작품들에 대해서 논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것이 이 앞으로 민족문화 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가 더 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출범한 민족문학연구회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친일문인 그 기념문학상 폐지와 민족 역사의 재인식을 통한 민문학 활동을 펼치는 데 주목하는 그런 글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항일 정신의 상징적 인물들을 부각하고 있는데 그 2019년에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독립지사 기림시집 1집, 독립운동의 전두사와 2022년에 발간한 독립지사 기림시집 2집, 별의 큰 별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선욱 시인의 서사시집 풍찬노숙을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정서의 본향으로 표현된 공강교의 시인의 서사시집 금강산도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시로 쓰는 민간인 학살 시리즈에 나오는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기, 그 다음에 이념에 내몰리고 외세의 패권전쟁에 희생당한 민중들의 굴곡진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필력들을 다 모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과 연령들을 유령하는 일 또한 문학이 지닌 공감력이고요. 이념 갈등이 빚은 국가폭력으로 왜곡된 한국 현대사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그 부작용과 고통이 후대에게까지 물려질 것이므로 이 시대가 참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독립지사 기림 시집과 박선욱 시인과 공강규 시인의 서사 시집들 각각과 시로 쓰는 민간인 학살 같은 글들이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알리고 동참도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선생님께 이 글을 쓰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쭈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작품들 속에서 소개한 작품들 속에서는 대상의 인품과 덜기들이 막 묻어나고 있었는데 이 글을 쓰시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다 수집하는 과정이라든가 쓰면서 어려웠던 점을 전반적인 애로사항 같은 걸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박선욱 시인의 풍찬 노숙을 이제 소개해 주실 때에 독립지사 서사시집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와닿았지만 그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 관심이 같습니다. 그래서 국력의 유관순인 독립만세 그 소녀 동풍신내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단재 김태호 선생의 부인이었던 박자희 선생, 또 안동 3.1만세 운동 핵심이었던 김락 선생, 그 다음에 남자연 열사님, 그 다음에 또 정정화, 그 다음에 이화림 열사들, 이런 분들이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그리고 구국을 위한 어떤 동지애가 빛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성이 동지애로 더 빛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성성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여성성은 어땠을까 궁금해서 이제 자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성 시인이 등장한 것은 1920년대 초 김일령, 나혜석, 김명순부터인데 이들의 그 여성성에 대한 인식은 가부장적인 제도에 대해서 개인의 반항 형태로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그 후속 세대인 노천명과 모윤숙은 대표적인 친일을 했던 분이시고, 그리고 학도병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을 동원하자는 그런 취지의 글들도 쓰시고 하셨던 분인데, 이들의 여성성은 오히려 후퇴한 것처럼 보입니다. 노천명은 그리고 여성성에 대한 인식이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반면에 자신 외의 여성들의 댁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박선욱 시인의 그 풍찬 노숙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여성성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동지에 가까울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다른 어떤 면이 있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방향성으로 나가는 거라서 한반도 분단이 정말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이 비극으로부터 회복을 위해서 비정치적인 문화 활동 교류를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 의식이 약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통일 의지와 노력 사항들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예,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민 선생님 말을 이렇게 잘 정리되지 못한 것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저는 네 부류의 이제 이 시집들과 작품들을 제가 읽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민족의 문제를 고민하는 또 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기록성, 벽시나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문학적으로도 미학적인 요소를 좀 갖춘 시냐 이런 것도 제가 좀 고민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어디 역사 기록된 정보를 복사해서 붙이는 것은 시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문학적 상상력과 메타포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여기 제가 소개했던 시인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박선욱 시인이 쓴 그 독립지사 기림 시집의 여성 운동가들은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젠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전통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그 독립운동가 우리 남재현 열사를 마치 우리가 보면 영화를 보면 일종의 저격수로서만 막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이 독립운동가들의 식사를 챙기고 그야말로 독립운동가들의 열사들의 어머니처럼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차정 열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대체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과 같이 동행했던 동지적 역할과 모성적 역할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 정말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남성 독립운동가보다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주어졌던 그런 운동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이거를 그 당시에도 여성은 더 많은 노동을 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젠더 개념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 토론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본회가 활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민족이라는 하두는 결국 통일이 될 때 또 통일이 되고 나서도 우리 민족이 평화의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때까지는 이 운동은 계속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역할은 문학적인 어떤 미학을 추구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고 그거를 포기하면 문학이 아닌 거니까요. 그런가 동시에 우리 독자들과 함께 민족 현실과 문제를 극복해가는 시대를 극복해가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 쪽에 보면 이제 일제 강경회 선생님 인간부대 쓰신 강경회 선생님처럼 여성 작가이면서 굉장히 선생님도 아주 계급주의적인 의식도 굉장히 예감적인 그런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사에서도 사실은 박소리 선생님이 이제 토론 과정에서 노천명이라든가 모현숙을 거론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런 여성 열사들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런 어떤 시인들 시들의 발굴도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 아마 이런 문제 제기에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수빈 선생님 혹시 추가로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라 선생님 답변 속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지금부터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3부까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 선생님 거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1부하고 2부 때 발표와 토론해주신 선생님들도 다 함께 무대로 나오셔서
그 맹문재 선생님 사회로 종합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맹문재 선생님이 좀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계시죠, 맹문재 선생님? 네, 그렇게 잘해주신 우리 이명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학술 세미나에 보면 문단에 적해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이 이뤄질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6년 11월 29일 함춘해관에서 처음으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고요. 그 이후로 줄곧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일 기념문학상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폐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는 있지만 이 학술 세미나 자체가 친일 문학상이 폐지되면 그만둘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단순히 친일 문학상을 폐지하는 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바람직한 학문 또 문학의 지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진정한 민족문학에 대한 연구는 계속 탐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우리 회원들이 고민하고 연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발표자들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대별에 있어서 더 젊은 분들이 오시고 지역적으로도 또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또 성별도 마찬가지고 또 이 전문가도 꼭 국문학 전공자만이 아니라 비전문가들도 오시고 또 발표 영역도 문학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술, 음악 등등 더 넓히고 해서 이런 민족문학의 어떤 지형을 더 넓히고 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오기까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이사님께서도 와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윤환 선생님 발표에 독립운동의 적두사 이 자리에 큰 별들 이런 우리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시집을 가능했는데 그 모든 것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미선 선생님께서 김동인 소설의 여성 표성과 식민주의 남성성의 문제 이런 논문을 발표해 주셨고요. 김수연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아까 지역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광주에서 참 먼 걸음을 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 관계상 한 주제 이렇게 종합 토론을 하지는 않겠고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김동인 일제 말부터 해방 이후 김동인 작품에 나타난 친일의 내적 논리라는 주제를 김희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고요. 김효숙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올해부터 이런 연구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설 영역만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 영역을 민족 역사 문제 재인식과 현대시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윤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박수빈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세 주제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견해가 뭐 다른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발전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거나 자유롭게 몇 분의 의견을 듣고 그 질문을 받으신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해서 막 의견을 나누고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약간 좀 코로나가 바람잡고 장소가 워낙 넓으니까 뭐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손을 들어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말씀을 해 주실 분 손을 좀 들어 주시죠. 대체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질문자가 없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학회가 그렇습니다. 늘 자기 분야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회적 직권으로 몇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문학 박사로서 자부심이 대단하신 임시현 선생님, 예, 질문 한번 해주시죠. 이 기회 안 하시면 못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없는가? 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도 크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요즘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 넘어서 가려져 있던 주체성과 주체화와 주체 문학에 대해서 토론 모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영미 문학이라든가 독일 문학이라든가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면서 왜 주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김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체성에 대해서 주체화도 좀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정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도 박수민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김영수 선생님도 주체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던 것 같고, 김인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맥락이 비슷한 맥락에서는. 그런데 우리 문학 교육에 주체 문학이라든가 주체성, 김덕수란 소설을 딱 써서 완전 자기 방어의 논리로 이런 김덕수를 썼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동인의 그 교활함 이런 거를 제가 오늘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또 저기 앞에 잠깐만요. 정미 선생님이 써주신 그 부분은 아까 이영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성 표상과 식민주의 남성성으로 토대로 해서 친일 문제하고 또 연관이 있는가 하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만은 이 논문 자체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참고로 여성 전문가는 또 맥문재 교수님입니다. 예, 여성 성의 시론 해가지고 여성 쪽에 또 전문가 맥문재 교수님 논문도 많이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은 잘 안 하시고 답변을 잘 하셨네요.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만 질문을 받고, 만약에 없으면 오늘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을 간략하게 듣고 종합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질문을 예, 우리 박관서 사무총장님께서 질문을 하시겠답니다. 마지막 질문이니까 귀담아 들어주세요. 예, 그 중간에 좀 빠져나갔다 와서 미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윤환 시인님의 발제문을 좀 자세히 읽고 흠집을 좀 내보려고 했었는데 늦었습니다. 예, 어쨌든 보기 좋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보다 우리 임원영 소장님께서 와서 보신 대로 끝날 때가 벌써 많이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제가 평상시 친일문학 또는 친일문학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특히 우리 이명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발표자들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뿐이 아니고 특히 아시아에 식민지 체험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서도 이런 친일 문학이나 또는 매국 문학 또는 식민지의 협력을 협력 문학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나라들에서 필리핀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런 매국 문학 또는 협력자 문학, 식민지 체제에 이런 문학에 대한 대응 사례라든가 또는 진행 결과 이런 것들을 혹시 있으면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비교해서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들이 한번 말할 수 있으면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박관서 사무총장님의 질문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의 뭐 이러저러한 소회들을 또 발표나 토론 때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현 선생님 하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발표를 하면 사실은 이거를 발표를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엄청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뭐 민족문학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또 이렇게 발표문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한편으로 저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의 관심사도 연관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 소설 연구하게 된 어떤 맥락이, 그러니까 사건으로서 어떤 강남역 살인 사건에서 포스트 강남역이라는 어떤 시점에서 여성 사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관련된 연구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학이라는 것이 김동인이나 혹은 타 작가들, 특히 일제 협력했던 작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순수 문학이라는 쉐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설이나 문학이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참여하고 특히 또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문학들, 그리고 문학 실천들, 그리고 문학이라는 실천에 기대어 있는 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액티비즘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광주에서 새벽 한 6시 30분 정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선생님들을 또 만나 뵙고 같이 뜨겁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시환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광주에서 올라온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김동인 같은 경우는 항상 빼놓지 않고 학습이 되는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엊그저께 마침 또 제가 김동인 관련 내용을 수업 시간에 이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항상 김동인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사제를 털어서 창조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것이 이 기존 문학과 다르게 순수 문학을 주창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김동인이 친일을 했다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광수나 여타의 다른 친일 문학인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정미선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결코 이것이 순수 문학의 본주로 순수한 문학성을 봤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식민주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저희 세미나의 취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이제 권력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순수 문학의 범주에서 뭐 이렇게 아름답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한국 소설사를 언급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네, 오늘 다음 우리 김희진 선생님인데. 네,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이런 자리에 또 제가 나와서 김동인 작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김동인 작품에 나타난 친일의 내적 논리라는 주제를 정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될까, 또 논리적인 것들을 구성해내려면 하나의 논문으로서 어떤 통일성이라든가 그 안에 논리가 분명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갈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권유받았을 때는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소세미나에서 김동인 작품 발표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그런 자리가 아니라 김동인 문학상 폐지에 관련된 그런 자리고 그냥 이렇게 몇 자 써야 되는 그런 글이 아니라 논문으로서 이걸 구성해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그 심리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품을 읽으면서 하나 느낀 거는 세대가 변해가면 사고도 바뀌어야 되고 인식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평이 있든 그 평이 항상 동일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평은 과거에 있고 또 현재는 또 현재에 맞는 평이 있고 미래는 미래에 맞는 평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또 역사이고 그게 또 우리 현실로 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김동인 하면 김윤식 선생님이 늘 말하시는 인형 조종술에 의한 또 단일 문체, 김동인의 그 뻔한 그러한 논리로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는데 과연 그렇게만 보아야 할 문제인가 라고 봤을 때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 작가가 하나의 어떠한 사상과 세계관을 그려놓은 것에 어떤 공헌이 있다면 공헌은 인지할 수 있지만 그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라면 그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로서 김동인 작품이 어떠한 면에서 친일적이냐 또 그 안에서 어떠한 논리가 있느냐를 우리가 알고 또 그걸 통해서 지금 계속 조선일보에서 김동인 문학상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문단 권력을 양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럼 이걸 폐지하지 않고 계속 가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이 자리가 김동인 문학상 폐지에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김동인 작품에 나타난 어떤 그런 친일적인 사고 방식이라든가 세계관을 구현낼 수 있는 논문들이 더 많이 나와서 앞으로의 많은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만나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 선생님. 네, 오늘 이 김동인 친일문학상 옹호하는 이 상 비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전에 제가 참석했던 그런 세미나하고는 상당히 질적으로도 그렇고 문제의식에서도 그렇고 아주 첨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판 세미나는 제가 지금 문학의 법정에 앉아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함께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중조차도요. 왜냐하면 청중조차도 굉장히 진중한 독자이기 때문에 이 문학의 법정에서 함께 판관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보면서 한 시대는 그 악한 얼굴에 대한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용인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는 시대가 있었다면 그 이후의 시대는 다시 그 악의 평범한 얼굴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지금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을 당해왔던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주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하나하나 아주 면밀하게 다면체로 이 김동인 텍스트를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발각해낸다면 김동인 문학상은 폐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동인 작품은 존재할지라도, 왜냐하면 성찰하는 후세들을 위해서 작품은 존재해야 되겠지만 김동인 문학상은 어느 날인가는 폐지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안 선생님. 우선 함께 발표해서 영광이고요. 저는 좀 아까 전에 이영수 선생님이 그 질문하신 정미선 선생님 발표 원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전에 작품 그 자식들이 김동인에 대해서 작품과 삶의 행위는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동인의 작품 세계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여기 두 분 선생님 공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뭐냐면은 굉장히 공고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구체제, 가부장적인 구체제도 그것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권력을 위해서 신체제도 수용을 하는, 수용해서 옹호로, 이러한 가치관이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문학이 문장의 기교로만 판단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독자들의 정신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문장의 기교나 어떤 문학적인 미학적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정신이, 지식인으로서 그 정신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느냐, 또 진단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이 김동인의 이런 좀 왜곡되고 편협된 여성가는 결국은 시대적 가치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볼 때 작품성으로도 결국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런 작품을 문학상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정윤선 선생님의 이 연구는 좀 더 구체화되어서 오히려 작품성에 대한 논란을 깨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고요. 아울러 뭐 여러 사람의 시를 소개를 못하고 그냥 주마간산으로 발표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마지막입니다. 네. 네, 앞서 선생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겹치면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면은 시간만 좀 막 지나가볼까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작가와 작품을 분리할 게 아니고요. 작품 속에는 작가의 세계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친일에 대한 부당하게 했던 것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문학 문제를 재인식을 하게 된 선생님들의 발표문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저의 또 숙제가 남겨진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뜻깊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6분의 선생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친일 오린 기념문학상 비평과 민족문화운동의 방향을 주는데 오늘 이후부터 이 민족문화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민족문학 연구의 핵심에도 친일 문학상 폐지의 목적도 있지만 항일문화, 분단 극복과 통일문화, 재동편 문학을 추구한다는 방향성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급선무가 친일 문학상을 폐지하는 것, 청산하는데 여기가 급선무가 있어서 세미나 방향도 그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 아직 동일문학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동안 미당문학상하고 입학문학상을 우리가 없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세미나 방향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격려사 내지 인사 말씀 때 박한서 사무총장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이 친일문학상 비판 운동과 세미나에 함께했던 그 뉴스페이퍼라는 신문사하고 소비자 주권 운동 중점하고 올해부터 이제 동일문학상 수상을 거부하는 작가에게 반대하는 그런 상을 우리가 제정해서 새로운 어떤 이런 바람직한 문학상을 시도해보자 이런 운동을 이제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하는 그런 시간과 어떤 그런 이제 장소가 있으시면 함께 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6년간 이렇게 세미나를 보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학술 단체에서 하는 세미나보다도 우리 이 민족문학 연구에서 하는 세미나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 방대한 자료를 정말 학자적 양심과 성실성을 가지고 연구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표비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학술 세미나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저녁 식사 자리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국물만 몇 개 조금 뜯어봐요. 국물만 넣어주면 이거는 넣으려고 했어. 이거는 끓은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빼놓고 나중에 넣는다고요? 맛있겠다.